아버님, 임대 아파트는 저쪽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에게도 폐 끼치지 않으려 조용히 살아온 세월이 그날 그 젊은이의 입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다시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게 된 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 사는 박정호입니다. 올해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제 스스로는 아직 현역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평생 삽과 곡괭이로 밥벌이를 해온 사람이라 그런지 이제는 손에 굳은 살이 사라지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지는 법이지요. 하지만 오늘은 그 굳은 살보다도 더 깊게 마음에 남은 일이 있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날은 맑고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딱히 갈 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아침밥을 먹고 동네 노인정 친구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저기 신도시 새로 짓는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했대요라고 툭 던졌습니다. 사실 관심은 없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와서 집이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괜히 심통이 났습니다. 늘 아랫도리를 끌어올리듯 말하는 친구들이 우린 거긴 감히 못 가죠. 임대도 감지덕지지하며 자기들 스스로를 낮추는 말투가 못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신도시라곤 해도 하남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그렇게 도착한 모델하우스 앞은 생각보다 훨씬 번잡하고 화려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커다란 현수막과 붉은 융단이 깔린 입구, 그리고 말쑥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 접수 데스크로 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검정색 바지, 그리고 헌 운동화를 신고 있는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더니 그는 한쪽 입꼬리를 실룩이며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임대 아파트는 저쪽 컨테이너입니다. 한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건가 싶어 다시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제 뒤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얼기설기 엮은 간이 사무소. 그곳이 제가 갈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순간 제 목 안에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분명히 모델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견학 가능한 곳일 터인데 이 사람은 제 옷차림만 보고 벌써 판단을 내려버린 것이지요. 누가 들어도 모욕적인 말투였습니다. 아파트를 구경하러 왔다는 말 한마디 꺼내보기도 전에 이미 저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더 했다가는 제 체면만 더 구겨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뒷주머니에 있던 모자 하나를 꺼내 눌러 쓰고 그 직원 옆쪽에 놓인 브로셔 몇 장을 천천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마디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뒤통수가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시선들이 느껴졌고 제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날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을 때 제 마음속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검소하게 살았더라도, 아무리 남 눈치 안 보고 살아왔더라도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던 걸까?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러나 그 떨림은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은 이상하게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밤이면 자꾸만 그 젊은 상담 직원의 말투가 귀에 맴돌았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의 시선이 자꾸만 제 가슴 한쪽을 쿡 찔러대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 잊어버리자며 애써 뭉치고 뭉쳐도 마음속에 남은 멸시의 감정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어딘가에 선을 그어두고 그 선 너머로 당신은 오지 말라는 듯한 그런 막다른 문전박대에 저는 처음으로 제 늙은 나이를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바지를 바꿔 입고 다시 그 모델하우스 앞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구에는 또렷한 화장과 잘 빗어 넘긴 머리를 한 여직원이 서서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마다 벤츠니 BMW니 번호판부터가 고급스러운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 인도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전날 가져온 브로셔가 쥐어져 있었고 바람결에 한 장이 툭 떨어지자 지나가던 행인이 그것을 슬쩍 주워 다시 제 손에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데도 관심 있으세요? 그 말투, 그 표정, 그 속에 담긴 가벼운 놀라움과 의심. 그것이 제게는 또 다른 칼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예, 좀 구경이나 해보려고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가 더욱 또렷하게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감히 누구 마음대로 나를 어디에 가둬두는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작업복이며 오래된 장화며 가방 안쪽에 접혀있던 수첩을 꺼내 하나하나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손때가 묻은 수첩에는 오래전부터 모아온 땅과 건물 정보, 거래처 전화번호,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 명단까지 지워지지 않은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기에 누구도 손대지 않은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대표. 지금은 전국구 건설사로 성장한, 그러나 처음엔 성남의 철거 구역에서 트럭 하나로 시작했던 남자. 그는 예전에 제가 동네 재개발 주민 대표로 앞장섰을 때 무려 3번이나 위기에서 구해줬던 기억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대표, 나 박정호요. 혹시 시간 좀 줄 수 있겠나? 그 목소리를 들은 이 대표는 처음엔 놀라는 듯 하다가 반가운 듯 동시에 긴장된 말투로 되물었습니다. 박 어르신, 저 박 어르신 맞으시죠? 어르신,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가 그날 모델하우스에서 당한 모욕을 단순한 수치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저 화풀이로 끝낼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사람을 무시한 자가 돈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로 변하는지는 그들에게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분노를 연료 삼아 전화기를 꽉 쥔 채 아주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대표와의 통화는 단 몇 마디로 끝났지만 그의 반응에서 느껴진 존중과 긴장, 그 속에 섞인 옛 인연에 대한 예우는 제게 이미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룸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은 일반 상담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건설사 최고급 고객 전용 공간이었고 이 대표는 그 안에서 직접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귀한 분을 우리가 몰라 뵙고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은은한 조명 아래 두터운 카펫이 깔려 있는 그 방은 거칠애로는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과거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던 이 대표의 모습이 오버랩되자 어쩐지 웃음이 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 예전처럼 정호 형이라 부르게나. 괜한 예우는 내가 낯설어. 그 말에 그는 눈가가 붉어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해당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응대 사건에 대해 사내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고 피해 당사자가 제가 맞다는 걸 확인한 순간 즉시 모든 팀원에게 재교육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상담 직원은 이미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원한다면 해당 단지 내 어떤 세대든 최우선 분양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이 대표가 내민 계약 서류를 바라보다가 눈에 익은 평면도를 가리켰습니다. 맨 꼭대기층, 남향으로 트여 있는 복층형 펜트하우스, 분양가 56억, 단지 전체에서도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이름값 하는 그 집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방, 손녀 혼수로 생각하고 있었네. 자네가 책임지고 잘 넘겨줘. 이 대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사인을 준비했고 저는 오래전부터 제 손에 쥐고 있었던 도장 하나를 꺼내 천천히 이름 옆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몇 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담 직원 하나가 무심코 내뱉은 임대 아파트는 저쪽입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56억짜리 계약으로 되돌아온 셈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오히려 이 긴 세월을 꿋꿋이 살아낸 나 자신에 대한 조용한 위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며 책상 한쪽에 조용히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 대표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꼭 한번 와주셔야겠습니다.
내부전 직원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 제대로 사과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굳이 나설 일은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계약은 마쳤고 상담 직원 하나쯤 퇴사한들 제게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일은 저 하나의 자존심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노인 하나쯤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그들의 인식, 그건 이 나라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선다는 건 단지 제 분풀이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날 저는 약속된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는 고급 사무 공간이었지만 그 공간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30명 가까운 분양팀 직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인사를 했고 그 가운데 제게 모욕을 안겨줬던 그 상담 직원도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잔뜩 굳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한 얼굴. 저는 그 얼굴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이 대표가 단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은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릴 수 있게 해준 분입니다. 재개발 초기 혼란과 반대 속에서도 주민대표로 나서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전국구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탄식이 퍼졌습니다. 놀라는 눈빛들이 여기저기서 오갔고 순간 그 상담 직원은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겠지요.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 대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모델하우스 응대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 회사의 철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태도였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외모나 복장, 배경이 아니라 존엄성을 중심에 두고 모셔야 하는 사람들이며 그 기본을 잊은 순간 우리는 존재 이유를 잃는 것입니다. 그날 상담 직원은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이 대표는 저를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우리 회사를 빛낸 명예 고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수 소리 대신 고요한 정적이 흘렀지만 그건 외려 더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들 눈 속에 떠오른 것은 단지 부자 노인의 반전도 아니었고 펜트하우스 구매자의 위용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온 세월이 흘린 무게,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도 품격이 무엇인지 알려준 존재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길, 이 대표가 말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녀 아이는 제 눈에 언제나 어린애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땐 제 무릎 위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 졸라대던 아이였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면 곧장 제 집으로 달려와 손에 묻은 크레파스를 보여주며 오늘은 무지개를 그렸다던 그 애였지요. 그러던 아이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몇 해 전부터는
좋은 청년을 만나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상견례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흐뭇했지만 또 한편으론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 집안이 어쩐지 지나치게 깔끔한 걸 좋아한다는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상견례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지만 상대 측은 15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인사를 나누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경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라며 제게는 정중히 절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말투는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듯 얕은 억지 미소 뒤로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겉도는 대화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예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생 현장일 했습니다. 막노동, 철거, 타워크레인 밑에서 자갈도 날랐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이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 예, 저희 집은 사실 좀 혼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손녀분은 좀 아까운 듯도 해서.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진 뉘앙스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혼맥이라는 단어. 그 안에 담긴 배타적 시선과 고압적 기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닌 손녀를 향한 것이었고 그 아이가 저 같은 사람을 좁으로 둔 것이 결격 사유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젓가락만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이미 나와 있던 음식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문을 닫고 있을 동안 식당 안은 숨막힐 만큼 조용했고 그 침묵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단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는데 그 정직한 삶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순간이 오다니요. 결국 상견례는 흐지부지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녀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보던 아이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라는 말을 삼켰고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날에도 삽과 곡괭이를 들고 철거촌을 돌 때도 부끄럽지 않았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내 손녀가 내 과거 때문에 눈을 떨구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파혼이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한마디 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특히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어린 손녀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어려서 떠났던 집안인지라 손녀는 누구보다도 속이 깊고 사려가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인 제가 먼저 나서 그 상견례의 모욕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아이는 그 어떤 말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단호하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할래요. 그 집안이랑 인연 맺고 싶지 않아요.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저에게 손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화가 나 있다기보다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듯 차분했고 동시에 어른처럼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자존심을 지키며 결단을 내린 그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아팠습니다. 며칠 뒤 손녀는 혼자 그 집 앞까지 찾아가 직접 말을 전했습니다. 남자는 다급하게 손녀를 붙잡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아이의 마음을 되돌리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녀는 다시 제 곁으로 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현명한 선택한 거 맞지요? 사랑이란 게 서로를 존중하는 게 기본이라면 그 집은 그 기본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만들어버리거든. 그 말 이후 손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연락도 잘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자주 꺼두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오히려 감사히 여겼습니다. 사람은 슬픔을 꾹꾹 눌러 담아두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속도로 꺼내어 말리고 접어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손녀가 좋아하는 미숫가루를 갈아 테이블에 놓아두고 저녁이면 소고기 뭇국에 계란말이를 곁들여 식탁을 차렸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그것을 먹었고 말없이 제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식사를 마치고 식탁에 남아있던 그릇을 정리하다 손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문틈 사이로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또 하나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조용히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세상의 품격이란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어야겠다는 다짐.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 단단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단단함을 주변 사람에게 온기로 나눠주게 됩니다. 제 손녀는 후자였습니다. 그날은 잔잔한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기만 하던 하늘이 저녁 무렵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슬며시 눈물이라도 떨구듯 비를 뿌렸고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그 빗소리를 한참이나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열고 손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찻잔 2개와 직접 끓인 모가차가 담긴 주전자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주전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직도 마음이 복잡해요. 그 사람을 잊는 게 힘든 건 아닌데 내가 무시당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그렇게 본 거잖아요. 그게 더 속상해요. 말끝이 흐르며 그녀의 눈에 다시금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순수한 마음의 상처가 담겨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운 만큼만 보이고 살아온 만큼만 느끼는 법이란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세계밖의 삶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비록 막노동꾼이었어도 남의 돈 떼먹은 적 없고 손에 흙 묻히며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지 않다.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손녀는 가만히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듣고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촘촘하게 창을 때렸고 바깥 풍경은 마치 뿌연 안개 너머로 멀어지는 듯 했지만 방 안의 공기만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대학, 좋은 집안, 그런 걸 격이라 착각하지. 하지만 품격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된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고 약한 사람 앞에서 뻣뻣한 이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품격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 말을 듣던 손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그 집에서 배운 것보다 여기서 배운 게 더 많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 소중한 걸 지키는 법.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 순간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가슴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일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이미 품격 있는 사람이야. 아직 어려도 내 손녀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귀한 아이란다. 그날 밤 비는 늦도록 그치지 않았고 우리는 찻잔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며 말이지요. 입주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별다른 이사 행렬도 요란한 인테리어도 없이 저는 손녀와 함께 하루 이틀 짐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누군가는 그 큰 집에 할아버지와 손녀 둘이 산다는 걸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그 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머물 수 있는 넓은 여백이 필요했고 가슴에 맺힌 서름을 부드럽게 감싸줄 햇살 한 줄기가 필요했으며 무엇보다도 서로가 조용히 숨 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필요했으니까요. 56억짜리 펜트하우스라 하면 다들 고개부터 젖힙니다. 부의 상징, 성공의 절정, 누군가의 인생 목표쯤으로 여기겠지요. 하지만 저희에겐 그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도 아니었고 세상을 향한 반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고 한 아이의 미래가 주눅 들지 않게 해줄 지지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탁 트인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거실은 발자국 소리마저 울릴 정도로 넓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건 주방 옆 작은 아일랜드 테이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손녀는 아침마다 직접 토스트를 구워내게 건넸고 저는 어김없이 미숫가루를 타서 아이의 앞에 내놓았습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이 나누는 첫 식사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짓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하루는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선 뭔가 자꾸 나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라지만 사람이 공간 안에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구성해 간다는 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에 저는 그 집이 정말 잘 산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면 손녀는 방에서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불렀고 저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 어리고 어디선가 조금은 흔들리지만 그 안엔 자신을 믿고 싶은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그 간절함은 어느새 제게도 닿아 매일 밤을 따뜻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런 할아버지가 여기 사시나? 하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표정이지요. 그럴 때면 저는 그저 인사만 조용히 하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굳이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란 결국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며 살아왔는가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걸 저는 이 집에서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손녀와 함께 근처 백화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모델하우스 앞을 다시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건만 그 건물은 여전히 화려했고 입구에는 여전히 잘 다듬어진 양복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그들이 손님에게 고개를 더 깊이 숙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있었던 일이 이 회사 전체에 조용한 균열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녀는 제 팔짱을 끼고 무심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다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단다. 거긴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공간이지. 우린 보여주고 싶은 건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그러곤 모델하우스를 정면으로 바라본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출입구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이제 백발이 훨씬 짙었고 주름도 많아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꿋꿋하게 세상을 버텨낸 사람의 눈빛, 가난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들은 사람도 없고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었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머물던 문장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깊이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기름때 묻은 손에도 휘어진 허리에도 세월이 만든 가치가 숨어 있는 법이지요. 손녀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을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고 그 건물은 여전히 화려하게 서 있었지만 그날 이후 제게는 더 이상 위압적인 존재도 아픈 기억도 아니었습니다. 되레 그 자리는 내가 누구였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 온전히 드러나게 해준 무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산하듯 천천히 걷는 그 길 위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가난해진다 해도,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 해도 이 마음만은, 이 단단함만은 잃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녀 역시 그 눈빛 속에 당당함을 품은 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